이번 시간에는 2장 재무회계 기초이론에서 처음에 회계의 기초이죠. 1절 회계정보 이용자. 자, 우리가 회계의 목적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주는데 그럼 그 정보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누구다? 하여튼 뭐 이해관계자가 되겠죠. 그럼 누가 와서 그 정보를 써먹을 것이냐. 그래서 쭉 보면은 첫 번째 경영자, 두 번째 주주, 세 번째 채권자, 네 번째 정부기관, 감독기관, 종업원과 노동조합.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 분류에서 자, 42페이지 보시면 누가 회계를 어떻게 분류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 회계 주체에 의한 분류. 누가 회계를 이 장부를 만들 거냐, 회계 정보를 만들 거냐. 그걸 이제 따라서 첫 번째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영리회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쓰는 회계가 영리회계. 비영리회계는 돈벌이하고 관계없는 기관에서 쓰는 회계가 비영리회계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돈벌이하고 관련된, 즉 영리회계를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 이용자에 의한 분류에서 첫 번째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그렇게 나오는데요. 자, 정보를 누가 이용할 거냐. 그래서 그 분류는 주로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이 써먹을 거냐, 외부에 있는 사람이 주로 이용할 거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재무회계, 두 번째가 관리회계. 그래서 첫 번째 재무회계는 읽어보면 주로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회계다. 누가 와서 그 옹달샘을 먹는데요? 주로 기업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회계를 써먹는 거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지금 대한민국에만 해도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주로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회계 정보를 이용한다. 그럼 수백만 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마다 지 맘대로 만들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나는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나는 대차대조표라고 하고 만들어서 내라고. 나는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나는 그냥 잉여금 그냥 낼게. 뭐 이런 식으로. 지 맘대로 만들어주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적어도 공통적인 내지는 어쨌든 일정한 약속에 따라서 만들어지. 야, 이건 이렇게 하자. 나는 이걸 지금 비품 이렇게 했는데 쟤는 옆집에서는 나는 차량 운반으로 할래. 여러분 이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언어가 통일이 안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다 통일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양식도 이 집 다르고 저 집 다르고는 헷갈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식도 통일이 돼 있어야 되고 또 그 부르는 이름, 계정가봉들도 어느 정도 통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읽으면 주로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회계로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가 중심이 되는 회계를 말한다. 우리는 역시 여기 위주로 살펴보고요. 자, 관리회계를 보니까 기업 내부의 이용자였어요. 기업 안에서. 지 식구끼리만 알면 된대요. 자, 식구끼리만 알면 되니까 어떻게 써요? 나만 알아보면 되죠? 밖에 있는 놈은 알아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주로 누가 써먹는다?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써먹으니까 그거는 지만 알아보면 돼요. 즉 회사를 관리할 목적으로 뭐 사장님, 이사님, 부장님, 과장님 이렇게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만이 그 정보를 쓰니까 지네끼리만 알아먹으면 돼요. 외부에 있는 사람은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영업 비밀이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양식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먹으면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세무회계는 뭐 분류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세무회계는 말 그대로 세금 걷는데 필요한 회계가 된다. 뭐 분류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면 다시 2절에 기업의 재무상태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1장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내용들이죠. 자, 재무상태가 뭐냐? 기업의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의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럼 재무 상태는 자산, 부채, 자본의 내역을 파악해서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럼 걔들이 들어가 있는 표가 무슨 표예요? 대차대조표죠. 그러니까 저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재무 상태다. 그럼 대차대조표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알아야 된다? 자산을 알아야 돼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자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자, 첫 번째 자산에 의해서 자산 읽어보죠.
쉽게 얘기하면 돈 가치가 있는 것 또는 돈 될 만한 것으로 회계에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화와 채권 중 역시 화폐액으로 돈으로 표시가 가능한 것이라고 공부했죠. 자, 그럼 이 자산도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만, 지금 이 강의실에 있는 자산만 해도 꽤 많죠. 그러다 보면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겠어요? 상당히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자산을, 이거 다 자산이니까 대차대조표에 하나 적어놓자. 책상 완. 그래서 요만한 책상. 사무용 책상, 그럼 이만한 사장님 책상, 전무님 책상 돌아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대차대조표에 자산에서 집어넣긴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좀 분류를 하자.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대분류 이렇게 해가지고, 대분류에는 어디까지 들어가고, 중분류는 어디까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좀 카테고리를 져가지고 좀 집어넣어 주자. 대차대표 이쁘게 표시를 해서 누가 봐도 이 회사의 자산은 이런 자산을 들고 있구나 라는 걸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그럼 어떻게 분류를 할래? 그래서 첫 번째가 자산에 분류해놓고 현금화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른 분류에서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분류하겠다. 자, 현금화에 소요되는 시간. 자, 현금화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1년 안에 야는 돈이 될 것 같아. 그럼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고요. 야는 1년 이후에 돈이 될 거야. 이건 이제 보통 이제 고정자산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현금화에 걸리는 시간. 그런데 그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그 1년은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통상적으로 언제 만드냐? 12월 31일 날 만들어요. 그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그 앞으로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럼 당좌자산, 유동자산. 1년 이후에 돈이 될 것 같다. 현금화가 될 것 같다. 그럼 고정자산.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현금, 이거 당연히 유동자산에 들어가겠죠. 예금 같은 건 내가 즉시 찾을 수 있죠. 웬만한 예금은. 그러다 보니까 보통 유동자산에 들어가고, 상품,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유동자산에 들어가고요. 부동산, 이 건물 같은 것 같아요. 1년 안에 팔 목적이 아니죠. 이 건물을 사용해서 뭐 장사를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주로 장기간 사용을 목적이어서 해서 그런 친구들은 통상적으로 고정자산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어쨌든 우리 현재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1년을 기준으로 대차대조표로부터 1년 이내에 돈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유동자산, 1년 이후에 돈이 될 것 같다. 고정자산 그렇게 분류를 하고요. 자, 두 번째, 형태에 의한 분류에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다. 그랬어요. 자, 형태에 의한 분류에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자, 형태가 있으면은 유형자산이고, 형태가 없으면, 눈에 안 보이면은 무형자산이고, 그렇겠죠. 자, 예를 들어, 건물. 무형자산이죠? 보이죠? 보고 만질 수가 있어요. 건물, 유형자산이에요. 토지. 유형자산이죠. 뭐 이런 비품 보이죠? 이런 건 유형자산이에요. 그런데 각종 권리 같은 거, 산업재산권, 광업권 보여요? 그런데 돈 될 만하죠. 자, 그런 친구들은 보통 각종 권리는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무형자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류가 화폐 확정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 화폐성 자산과 비화폐성 자산 그렇게 나오는데요. 자, 화폐성 자산이 뭐냐? 화폐성 자산이. 자, 굵은 글씨만 읽어보면은 자, 항상 일정에게 화폐액으로 확정된 자산이다. 그럼 비화폐성 자산은 일정에게 화폐액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자산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화폐성 자산이다. 그럼 뭐 외상매출금, 뭐 대출금 이런 것들이 이제 화폐성 자산이에요. 예를 들어 물가가 변함에 따라서 그 가치의 변동이 없는 게 화폐성 자산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대출금을 1,000만 원을 빌려줘서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다음에 물가가 50%가 올랐어요. 인플레이션이 50%가 되었는데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으니까 야, 지금 물가가 50% 올랐으니까 1,500만 원만 갚아라. 그럼 뭐라 그래요? XX 놈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뭐 손가락을 이른다든지 야, 1,000만 원 빌려줬으니까 1,000만 원만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화폐성 자산이에요. 화폐성 자산. 근데 비화폐성 자산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같은 게 이제 그런 예가 되겠죠.
유형, 실물이 있는 자산, 실물 자산들은 보통 비화폐성 자산이 돼요. 그래서, 자, 보통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뭐, 초등학교만 나오셨더라도, 물가가 오를 때는 어떤 자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역시, 우리나라 부동산이 제일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경제학이나 회계학을 공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를 땐 부동산이 제일이요. 이런 거. 왜? 부동산은 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그 가치가 따로 같이 올라가 주죠. 그런데 대출금 1,000만 원, 얘는 물가가 지하물이 올라가도 1,000만 원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경제학 시험에 가끔 나죠. 인플레이션 시에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되느냐,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돌리는 거죠. 경제학 문제에 나요. 물가 상승시에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실물 자본의 유지가 가능한가. 말만 바꾼 거죠. 실물 자본의 유지. 이런 말로 바꾸기 뿐이에요. 자, 어쨌든 화폐성 자산과 비화폐성 자산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자, 대분류로 자산을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고정자산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분류를 하고요. 물론 하나가 더 있어요. 뭐 투자자산이라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상 분류에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 내용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부담 없이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채를 공부할게요. 부채. 자, 부채는 내가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는 거라고 그랬죠. 부채의 정의를 읽어보죠. 자, 부채란 기업이 개인 또는 다른 기업, 기타 기업 외부의 금전이나 돈이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즉 기업은 자기 자본만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금 부족할 때 차입하기도 하고 또 외상으로 물건 같은 걸 사오기도 한다. 그래서 그때 발생되는 채무가 바로 부채가 된다. 부채. 자, 그래서 부채의 분류를 보면 상한 기간에 따른 분류에서 유동부채와 고정부채. 자, 자산도 유동자산, 고정자산 했죠. 부채도 유동부채, 고정부채. 그래서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에서 유동부채요. 1년 후에 갚아야 될 의무용은 고정부채.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화폐성 확정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 화폐성 부채와 비화폐성 부채. 자, 화폐성 부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거. 비화폐성 부채 같으면 이 외화 부채 같은 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달러는 항상 어때요? 변하죠. 외화들은 항상 변해요. 그렇다 보니까 외화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변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확정 부채와 채무의 확정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 확정 부채와 우발 부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따로 공부할 거고요. 웃기네요, 그죠? 부채인데 확정도 안 됐대요. 그죠? 자, 근데 뭘 생각하냐면 확정 부채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거고요. 우발 부채는 말 그대로 우연히 발생될 부채예요. 우연히 발생. 그래서 그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 AS 이렇게 생각. AS가 뭐예요? 아프터 서비스죠.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샀어. 그럼 1년간 무료 무상 고쳐주는 거 뭐라지? 하여튼 1년간 무상 서비스다. 그러면 걔가 고장이 날지, 고장이 안 날지. 고장 나면 어떻게 돼요? 가서 돈 들어가야 되죠. 그죠? 고장이 안 나면 돈 안 들어가요. 그럼 얘는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죠. 그런 걸 이제 우발 부채다, 우발 채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분류에서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그냥 유동 부채, 고정 부채 이렇게 분류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 테마가 자본의 자본. 자, 자본에 대해서 읽어보죠. 자, 자본이 뭐냐? 자본이란 기업의 주인인 주주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출자한 금액을 말한다. 자, 이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타인에게 갚아야 될 부채를 차감한 잔액과 일치한다. 자, 대차대조표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차대조표 양식을 보면 이쪽이 자산이었죠. 자산이고 부채, 자본. 자, 예를 들어서 내 돈 700원을 투자해서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700원이 너무 작아서 모자라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옆집 가서 500원을 꿨다. 내지는 은행에서 500원을 꿨다. 자, 그러고 장사를 시작했다가 얼마 갖고 장사 시작하는 거예요? 1200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1200원. 자, 그럼 자산은 1200원이 있지만 이 중에 500원은 갚아야 돼요.
그럼 순수한 주주가 출자한 보험료는 얼마예요? 7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은 여기서 야를 빼고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자산 이꾸로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자, 그래서 그 보면 이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타인에게 갚아야 될 부채를 차감한다니까 일치한다. 일치함으로 뭐라고 그런다? 순자산, 네트라고 그래. 넷 자산, 순자산. 왜? 이게 총자산이죠? 총자산에서 이만큼인데 순자산. 남한테 갚을 거 다 갖고 순수하게 네 거 얼마야 하면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총자산에서 얘를 빼고 부채를 빼고 나머지 순수한 자산을 따져보니까 얼마?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순자산이라고도 하고 그 밑 계속 읽어보면 일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출자자의 몫에 해당하므로 소유주 지분 또는 주주 지분이라고도 한다. 자,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주주라고 그랬죠. 주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주 지분. 지분을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몫이라고 그래요. 이건 누구 몫.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주주 몫이에요. 그래서 주주 지분. 그래서 지분이 뭐다? 주주 몫이다. 그리고 또 이거는 기업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이걸 소유주라고 표현하면은 소유주 지분, 소유주 몫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럼 누가 될까요? 얘는. 이건 누구 몫이,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부채지만 여기서 돈 받아갈 놈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내 입장에 내가 채무자고 상대방은 채권자가 돼요. 내가 채무자니까 상대방이 채권자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 몫이에요? 채권자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채권자 지분이다. 이렇게 표시도 해요. 말만 바꾼 거예요. 말만. 자, 그리고 그 밑에 박스를 보니까 자산 빼기 부채 이꾸로 자본, 순자산, 순자산 해놓고 자본 등식 해놓고 뭐 무지하게 중요한 것 같죠? 박스 하나 쳐놔가지고. 하나도 중요하죠. 이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어요. 대차대조표 양식이 그려져 있으신 분은 이미 머릿속에 당연한 얘기예요. 외울 필요 전혀 없죠. 자, 우리나라 기업의 기준에 의한 분류에서 자본은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자본금은 뭐냐?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 자본잉여금, 주주가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 하나도 모르겠네. 그죠? 당연히 모르죠. 왜? 안 배웠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10장에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지금 주주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주식회사를 알아야 돼요. 주식회사를 모르면 주주가 뭔지를 몰라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는 어디 나오냐? 상법 3편에 나와요. 상법을 알아야만 또 주식회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회계하기 어려운 이거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도 숫자화 시키는 작업이에요. 근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단순한 거래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소송도 하죠. 상속도 해요. 또 영업도 하고 외화거래도 해요. 수출도 해요. 수입도 해요. 무지하게 많죠. 그 일을 다 숫자화 시키려다 보니까 다방면에 팔방미인이 돼야만 여러분들이 회계를 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감은 있는데, 자,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내년이 오겠죠. 자, 어쨌든 10장에서 주식회사를 물론 4장에서 또 일부 살펴보고요. 자, 다음에 살펴본 다음에 주식 쪽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공부할 때 이해 안 된다고 머리 깰 필요가 없어요. 조금 지나면은 아픈 만큼 성숙해질 거예요. 자, 예제 1번을 보죠. 자, 주할라이 2001년 1월 1일 자산부채는 다음과 같다. 2001년 1월 현재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을 계산해봐라. 그냥 뭐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역시 이하가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현금 뭐예요? 자산이죠. 외상 매출금 자산이죠. 상품 자산, 비품 자산, 외상 매입금 부채, 차입금 부채. 그럼 지금 자산하고 부채만 줬네요. 그럼 자산하고 부채의 합계는 나올 수가 있는데 분명히 문제에서 자본의 총액을 계산해 보시죠 그랬어요. 그럼 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자산 빼기 부채. 그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자, 47페이지 보시면 3절에 대차대조표가 나오죠. 자, 대차대조표가 나오고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1장에서 어느 정도
계략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또 나와요. 그런 식으로 사실 반복을 해야 돼요. 한 번 보고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회계 순환 과정이니까 상당 부분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거기서 공통점을 찾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자, 대차대조표 해놓고 영어로도 써놨네요. 영어로도 밸런스 시트 그리고 약자로 BS. 자, 제 책에서 되도록이면 한자하고 영어는 뺐어요. 한자하고 영어는 뺐고요. 영어는 특히 많이 뺐어요. 특히 이제 이런 약자 같은 거 나오는데요. 이런 건 시험에 절대 안 나요. 시험에는 절대 안 나는데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통상적으로 밸런스가 뭐예요? 밸런스. 균형이죠. 쉿. 표란 뜻이에요. 균형 잡힌 표. 대변하고 차변이 균형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차대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영어로 BS 그렇게 표현해요. 영어로까지 좀 알고 있어요. 시험에는 절대 안 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네. 적어도 회계학을 공부해서는 대차대표를 BS라 한다. 여러분들 이제 회사 같은 데 취업하면은 대차대조표 갖고 와 이런 얘기 안 해요. BS 갖고 와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BS 하면 회계학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대차대조표를 BS라 한다는 정도 알아요. 자, 대차대조표의 정의를 읽어보죠. 자, 기업에 대한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재무제표다. 그래서 즉 작성 1년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는 표가 대차대조표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대차대조표란 기업에 대한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자,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언제, 현재. 여러분한테 물을 때, 야, 너 지금 돈 얼마 들고 있어? 너 지금 얼마 갚아야 돼? 이렇게 묻지. 야, 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 들고 있어? 이렇게 물어야 안 물어요? 물을 수가 없죠. 그죠? 너 지금 얼마 들고 있어가 문제지. 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 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의 현금을 계산해가지고 나누기 365를 해야 평균이 나오든지 말든지 하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 지금 얼마 들고 있어? 기업 너 지금 현재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가 어때? 얼마 들고 있어?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정 시점이 되는 일정 시점. 자, 대차대조표 양식. 대차대조표 양식은 우리가 약속을 했죠. 좋은 거는 왼쪽, 불리한 건 오른쪽으로 써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어디다 쓴다? 왼쪽, 차변에다 쓰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다 씁니다. 대변에. 그게 이미 기본적인 약속이고요. 자, 그럼 그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어떻게 표시할래 해가지고 자, 앞으로는 대차대조표는 BS라만 쓸게요. BS. 왜? 대차대조표 5번 써야 되는데 BS 하면 딱 쉽죠? 이렇게 쓰고요. 자, 자산을 이쪽에다 쓰고 부채, 자본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계정식이다. 이걸 우리가 T계정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T계정에다 쓴다 그래서 계정식이다. 계정식 대차대조표요. 그 다음에 보고식은 뭐냐? 보고식은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요 순서대로 쓰는 걸 우리가 보고식이라고 해요.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하고 군대에서 보고할 때 연병장에 지 맘대로 써갖고 보고하는 게 아니죠. 일렬로 쫙 써가지고 보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식으로 지금 보고식 대차대조표를 만든다. 자산, 부채, 자본을 나래비를 딱 세워서 보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요게 보고식, 요게 계정식이에요. 아무런 의미는 없어요. 순서만 조금씩 다르다는 것 뿐이에요. 자, 그렇게만 알아두시는데, 다만, 우리가 주로 수업 시간에는 요걸 쓸 거고요. 대원칙은 보고식이 원칙이에요.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고, 보고식이 원칙이고, 대차대조표는 계정식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손익계산서는 계정식은 못 써요. 그건 그 다음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대차대조표 양식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때, 자,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놓으면 야가 뭔 줄 알아요? 모르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은 자산, 부채, 자본, 야는 대차대조표구나 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 수업을 안 들으면 무식한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표를 해놓고 그냥 이렇게 냅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대차대조표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이것이 대차대조표구만. 물론
한국에서는 BS 저렇게 쓰면 안 되고 대차, 대조표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이렇게 써주시고. 자, 대차, 대조표라고 이제 쭉 써놨는데, 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딱 보더니, 그래, 그게 대차, 대조표인데 어쨌다고. 자, 우리가 대차, 대조표의 정의가 일정 시점 현재의 재무 상태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래놓으면 이게 지금 건지, 작년 건지, 내년 건지, 10년 후 건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럼 언제 건지를 알려줘야 될 이유가 있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작성일을 써야 돼. 예를 들어 2003년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작성일을 반드시 써줘야 돼. 그죠? 자,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누군데 건디? 이래놓으면 이게 삼성 건지, 현대 건지, 로이지 건지 알 게 뭐야? 모른다니. 그러다 보니까 작성 주체가 누구냐? 누군데 거냐? 문패를 달아줘야 돼, 문패. 그래서 로이즈 주식회사. 작성자가 로이즈. 아, 이건 누군데 거구나. 자, 요까지만 왔는데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우리 첫 시간에 회계 처리하고 숫자를 쓸 때 반드시 돈 앞에는 뭐 써주라고 그랬어요? 원. 콤마 찍어주고, 그죠? 자, 원을 써주라고 그랬는데, 요렇게만 놓으면 이게 원인지, 천원인지, 엔인지, 달러인지, 프랑인지 알 게 뭐야?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는데요. 또 삼성생명이라는 데가 있어요. 삼성생명이, 제가 언뜻 보니까 75조인가 되더라고. 75조. 한번 써볼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무지하게 길죠?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편하죠? 내지는 3개 빼고 1000원. 편하죠? 그래, 그래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75조라고 이거 다 써놨어. 그러니까 근데 이론에서 5원이 틀렸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75조에서 5원 틀렸어. 5원 모른다고 의사결정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100만 원 틀렸다고 의사결정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자르고 써도 의사결정하는데 하등에 지장이 없어. 예를 들면 몇 억 틀려도 괜찮아요. 왜? 75조에 1억.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2억 있는 회사에서 1억. 50%가 틀린 얘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규모가 중요한 거예요. 금액이. 그래서 75조에서 1억.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억인 회사에서 1억 틀렸다. 그럼 맞아 죽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별로 의사결정에 지장을 안 주니까 이 밑에는 자르고 써도 된다. 그래서 단위를 1000원으로 할 수도 있고 원 단위가 원칙이에요. 단위는 원이 원칙이 원.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밑에 100만 이하 절사해도 되겠죠? 의사결정에 하등의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일단 요게 이제 기본적인 대차대조표 양식이고요. 대차대조표. 자, 이제 이걸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분류를 한번 이제 서서히 공부를 해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차대조표는 차변에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이렇게 써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를 대분류하면 차변에 자산, 부채, 자본으로 대분류가 되고요. 자, 자산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많으니까 얘도 중분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분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산은 첫 번째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중분류를 해요.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자, 그 다음에 부채는 역시 유동부채하고 고정부채. 이렇게 분류를 해요. 배고프죠? 배고프니까 유동부채니까 맨 유동골뱅이만 생각하면 안 되죠. 자, 어쨌든 유동자산, 고정자산, 유동부채, 고정부채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자본은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자본금, 두 번째 자본잉여금, 세 번째 이익잉여금, 네 번째 자본조정이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럼 또 이걸 이렇게 써놓으면 책에도 있고 참 외우라고 그러니까 저걸 또 언제 외우나. 외우지 마세요.
한 대여섯 번 써드릴게요. 대여섯 번 써드리면 저절로 될 거예요. 짱구가 아닌다면 유동고정 모를 리가 없잖아요. 유동고정. 얘가 조금 헷갈려서 그렇지. 자, 그런데 지금은 3장까지는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볼 거고요. 4장부터는 각계전투에 들어갈 거예요. 각계전투. 여자분들은 각계전투가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자, 4장부터는 얘 속에 있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이 끝까지 다 하나하나 따로 끄집어내서 다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시고 4장부터 끄집어낼 때 한 번씩 써드릴 테니까 아마 끝날 때쯤 되면 다 기억이 될 거예요. 굳이 뭐 암기 안 해도. 자, 그럼 유동자산하고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는데 현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다시 소분류로 어떻게 되냐면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하고 두 번째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자, 고정자산에서는 첫 번째 투자자산, 두 번째 유형자산, 세 번째 무형자산, 이렇게 현재 기업회계 기준에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산은 유동, 고정으로 크게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자, 부채는 그냥 유동부채, 고정부채 이렇게만 분류를 해요. 그리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 다음 차변과 대변의 어쨌든 합계는 항상 동일하다. 자, 예제 2번으로 넘어가죠. 자, 다음 예제의 자산부채 항목을 이용해서 2001년 12월 말에 대차대조표를 만들어봐라. 자,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자산은 자산 쪽에, 부채는 부채 쪽에, 자본은 대변에 이렇게. 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현금 및 현금 등가물. 뭘까요? 자산이겠죠. 우리가 처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목을 보니까 현금하고 현금 등가. 가치가 같다는 얘기죠. 현금하고 비스무리한 놈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자산이라고 그러고요. 자, 매출 채권. 얘도 처음 나오죠. 매출을 했는데 채권이네요. 채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좋아, 나빠? 좋죠. 채권이니까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상품. 자산이죠. 단기 차입금. 차입금인데 단기. 짧죠. 짧은 차입금이요. 빨리 갚아야 돼. 그럼 그거 그거하고 긴 거는 뭘까, 그럼? 장기 차입금이겠죠. 그러니까 한자 말을 자꾸 하나하나 합쳐가는 거예요. 부채요. 매입 채무. 아까 매출 채권이 있었네요. 그 반대말이 매입 채무예요. 매입 채무. 부채요. 건물. 자산. 그냥 갖다 쓰시고요. 자본의 내역은 없죠. 그냥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 해서 쓰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대차대조표 작성 기준 이런 테마가 나오는데요. 자, 대차대조표 작성 기준 역시 알고 계셔야 되죠.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간혹 보면 참 머리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머리 좋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자격증은 보면 2차 시험 보는데 뭐 썰 푸는 게 있대요. 썰 풀면은 요새 애들은 하도 이제 급하니까 예를 들어 한 60개 정도 뽑아요. 테마를 뽑아서 그걸 지 나름대로 모범 답안을 써가지고 그걸 토시 하나 안 빼고 외우더라고. 대단한 머리들이에요. 대단한 머리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외우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 강의를 듣고 집에 가는 날까지 외우는 공식은 단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끝날 때까지 단 하나의 공식도 암기를 안 할 거예요. 당연한 건데 왜 암기해요? 그죠? 자, 그만큼 그 대신 숙달은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 뭐 작성 기준에서 뭐 외우는 게 나오죠. 그런 건 객관식 같은데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주관식에도 안 나오느냐? 안 해요. 야, 뭐 작성 기준 네 가지 이상 적으시오. 내지는 네 가지만 적으시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외우긴 외워야 되겠는데 환장하시겠네. 그죠? 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힘들지만 저 공부 쭉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되고. 자, 어쨌든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일정한 기준인데 어떤 식으로 작성할 거냐. 첫 번째가 구분 표시. 자, 근데 제가 외우기 싫어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데 충실하시면 여러분들이 외울 게 없어요. 자, 대차대조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책을 같이 보면서 살펴보죠. 자, 대차대조표는 책에 보니까 구분 표시해놓고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구분한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게 구분 표시해서 작성하래요. 대차대표 양식을 그냥 쭉 써놓은 거죠. 중분류된 거 갖다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총액 표시예요. 총액 표시. 자, 총액 표시해놓고 자산, 부채, 자본을 총액에 의해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 대조표에서 빼서는 안 된다. 자, 지금 자산이 있는 차변하고 부채와 자본이 있는 대변, 정확히 금액이 어떻게 돼요? 일치해요. 자,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에 100만 원치 물건을 팔았어요. 외상으로. 100만 원 받을 게 있죠. 그리고 걔한테 내가 100만 원 꿨어. 그럼 뭐야? 부채죠? 100만 원 꿨어. 그럼 부채가. 자, 동일인이니까 상계처리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산하고 부채, 자산하고 자본을 상계처리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자산하고 부채하고 상계처리하면 금액이 똑같아요. 그럼 얼마 남아? 제로. 여기 1000만 원, 이쪽 양쪽 합계 1000만 원. 상계처리 제로.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대차대표 제로지. 제로표 장상.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총액으로 표시해라. 이렇게 상계처리할 게 있어도 상계처리하지 말아라. 왜?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그게 총액 표시예요. 자, 세 번째 1년 기준. 1년 기준. 자, 1년 기준 해놓고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과 고정으로, 부채는 유동과 고정으로 분류한다.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도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 고정부채. 지금까지 한 게 다 떠든 게 뭐예요? 대차대표 양식 놓고 그냥 요거 조금 각색을 했네요. 자, 그 다음 나오는 테마가 뭐예요? 유동성 배열, 유동성 배열. 자, 대차대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원칙으로 한다. 즉,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기재해라. 자, 유동성이라는 게 뭐예요? 잘 흐른다는 거죠. 흐를 유자예요. 자, 유동성이 높다. 유동성의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현금이에요. 현금은 항상 어디로든지 튈 수가 있죠. 그래서 유동성이 제일 높은 게 현금 자체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금화가 가장 빨리 되는 순서대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보니까 유동자산 1년 안에 돈 될 거, 1년 이후에 돈 될 거, 1년 안에 돈 줄 거, 1년 이후에 돈 줄 거. 여기서도 사실은 당좌 자산에 보면 대표 선수가 현금 및 현금 등가물 해요. 현금이 가장 빠르죠. 그 다음에 매출 재고. 그런데 재고 자산 같은 경우는 일단 팔아야 돈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걔보다 뒤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배열이 유동성 배열이에요. 유동성 순서에 의해서 배열을 했다. 심한 경우, 모 시험에서는 요거 순서도 냈어, 객관식에. 다음 중 유동성 순위에 의해서 배열이 제대로 된 것은 재작년인가 났을 거예요. 객관식에서. 좀 심했죠. 이거 순서 냈어요, 이거 순서. 여기서. 물론 여기서 순서가 아니라 요 내에 이제 소 항목에서 순서를 냈어요. 심한 경우 이렇게까지 내더라고.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잉여금의 구분입니다. 잉여금의 구분. 보니까 잉여금에 지금 대차대조에서 잉여금이 딸랑 2개 나오죠. 딸랑 2개 나오고. 자, 그래서 잉여금의 구분이다. 그래서 잉여금의 구분 보니까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하고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구분해서 표시하자. 자, 사실 자본잉여금은 아직 구체적인 설명은 안 됐지만 주주가 낸 돈이에요. 주인이 낸 돈이에요. 그런데 이익잉여금은 내가 벌어들인 이익 중에 쓰지 않고 남겨놓은 부분. 그게 이익잉여금이에요. 얘는 주주가 본전으로 낸 거고 얘는 장사해서 번 거예요. 그럼 본전하고 장사해서 번 거하고 당연히 구분돼야 되죠. 본전까지 다 쓰면은 거들나요. 본전은 냅두고 내가 버는 것 중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은 거들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전이냐 내가 버는 거냐 반드시 구분을 해줘라. 그게 잉여금의 구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미결산, 가계정 등의 적정 표시.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뭔 내용인지 이건 조금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미결산에 분결하다 보면 나중에 미결산이나 가계정이란 계정이 나와요. 분결하다 보면. 자, 미결산이나 가계정 등의 차변이나 대변의 기재가 될 수가 있는데, 자, 가짜가 들어가. 가짜. 아직 정식 계정 과목이 확정 안 된 상태예요. 예를 들어 내가 자 직원을 강릉에 출장 보내고 하여튼 3천만 원을 주었다. 어쨌든 근데 그게 다 3천만 원 출장비가 아니에요. 하여튼 뭔 일을 시키면서 보냈어요. 근데 보낼 때 반드시 야 너는 이거 해야 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가는 게 아니라 몰래 갈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냥
다 출장비가 아니라 어쨌든 강릉에 출장 보냈어요. 근데 돈을 왜 줬는지 몰라. 그럴 때 fun계할 때 어떻게 하냐? 차변. 일단 대변에 뭐가 나가요? 현금 줬다, 이게 3천만 원. 그럼 차변은 왜 줬냐? 모른다. 출장비는 아니다. 그럼 뭐예요? 가지급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돈을 주긴 줬는데 왜 줬는지 몰라. 그래서 가짜를 붙여놔요. 지급은 했는데 아직 모르겠다. 그래서 가지급금 3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분계할 때. 그럼 이 가지급금은 비용이 아니죠. 비용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아직 모르니까 어디로 와야 돼? 대차대조표로 와야 돼요. 대차대조표로. 그럼 여기에 기재가 될 거라고 여기. 근데 예를 들어 이 자산 총액이 1억이야. 근데 여기 3천만 원. 왜 줬는지 모르는 돈 3천만 원. 이러면 의사결정에 유효한 정보가 되겠죠. 그죠? 더 할까? 그럼 8천만 원. 1억 중에 8천만 원 돈이 왜 나갔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 1억 중에 8천만 원을 왜 받았는지도 모르는 돈이 들어와 있어. 의사결정에 유용하죠. 아주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의사결정에 요긴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내용을 정확히 밝혀서 똑바로 써줘라. 왜? 대전제가 뭐예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대전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써줘야 된다. 그 얘기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해보면 아 그렇구나 라는 게 나올 거예요. 자, 네 번째 대차대조표의 유용성과 한계. 자, 대차대조표의 유용성.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자산부채 자본의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당근이지. 그게 대차대조표인데. 그죠? 자산부채 자본의 금액적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업의 유동성 지급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유동성. 아까 우리가 유동성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죠. 대차대표 작성 기준이 어떻게? 유동성 배열.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자산이 많으면 뭐예요? 유동성이 좋은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 유동성이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현금, 새끼를 쳐요, 안 쳐요? 현금 들고 있으면 이자 나오나요? 아니죠. 뭐 예금을 한다든지 주식을 산다든지 뭘 사야 거기서 이식, 즉 새끼를 쳐서 돈을 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금 들고 있으면 돈이 안 돼. 즉 유동성만 강조하다 보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겨.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지급 능력을 알 수 있게 한다. 네, 사실은 제 경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투자 상담사 1종, 2종을 다 갖고 있고 증권회사에 한 1년을 근무했어요. 감독을 그만둔 다음에. 그때 역시 주식 투자를 했죠. IMF 때 이제 지나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저는 그때는 안 터졌어요. 돈을 안 잃었어요. IMF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IMF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를 찾아 헤맸어요? 다. 현찰 찾아 3만 일을 헤맸죠. 오로지 현찰만이, 현금만이 살 길이에요. 왜?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줘. 은행이고, 뭐, 국제적이고, 어디고 간에 돈을 아무도 안 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부동산만 들고 있으면 제리어 그랬는데, 부동산이 10억 하던 게 3억도 안 가. 부동산이 더 이상 아니라는데, 왜? 내일 모레 현찰을 줘야 되는데, 현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줬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식한 말로. 부도난다 그러죠.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주면 그게 부도요. 그러니까 현찰이 중요한 거예요, 현찰. 근데 저는 IMF 때 그거 막 기업들이 막 쓰러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돈을 안 잃었어요. 자, 주식 투자할 때 저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역시 회계학 선생답게 어디를 받겠어요? IMF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물론 현금이 중요하지만 유동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회사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기로가 뭐예요? 유동성이. 밑에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있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을 못 주면 망하는 게 그냥 부도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주 유동성이 극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계의 목적이 뭐라고? 의사결정에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 재무제표를 보고 뭘 끄집어내야 될지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 그럼 유동성이 지금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에서. 그럼 뭘 봐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유동자산만 보면 돼요? 동시에 봐야죠.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동시에 봐야 돼. 왜? 유동자산 1억, 유동부채 2억. 뭔 말이야? 내년까지 돈 될 만한 놈은 1억밖에 없는데 내년에 돈 갚아야 될 게 2억. 이 회사는 1억을 못 꼬은다든지 조달을 못하면
부도예요. 밑에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그래서 그때 저는 뭐만 봤느냐. 요거만 봤어요. 요런 회사만 투자했어요. 요런 회사 투자하면 망할까, 안 망할까? 안 망해요. 돈이 있잖아. 1년 안에 돈 될 게 1년 안에 돈 갚아야 될 것보다 더 많어. 탱자지. 탱자예요. 왜? 그때 이자가 20%, 기본이 25%요. 기본이 25%, 좀 사채는 거의 50%까지 갔어요. 이자율이, 연이자율이. 지금이 연이자가 몇 프로야? 4%, 5%대죠. 그때 돈 들고 있으면 장땡이에요. 왜? 100만 원 들고 있으면 1년 안에 50만 원 줘, 그냥. 지금은 100만 원 들고 있으면 5만 원 줘. 10배, 10배. 이때 돈 많이 들고 있는, 그야말로, 옛날 뭐 코미디에 김영곤인가 누가 나와서 탱자 가라사대. 그런데 돈만 들고 있으면 다 와서 굽신거려요. 그래. 이자가 기본이 공금리가 25%대요. 은행 이자가. 지금은 4%, 5%지만. 논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위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 때. 유동성하다 여기까지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회계라는 게 그 당나라에 떠 있는 얘기, 뭐 우주, 옆집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자신하고 관계된 얘기예요. 내 자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를 잘 알아야 돼요. 회계적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의 재무구조 양호 취약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다. 아까 얘기했죠. 3억 주고 샀는데 지금 집 2억 돼 있어. 마이너스가 되겠죠? 본전 1억 까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아, 이 기업의 재무 상태가 좋다, 양호하다, 나쁘다. 이걸 판가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업의 장기 계획 수립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자, 그래서 자산이 널널하게 있느냐, 유동성이 확보가 됐느냐. 그래서 내년에 뭐 이런 데 투자할 건데 잘 될까, 자금이 될까 말까, 뭐 이런 건 내용을 파악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채권자 지분, 소유주 지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참 말장난이 현란하죠. 요새 어떤 사람 말장난이 상당히 현란한데 이게 다 말장난이에요. 자, 채권자 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채, 소유주 지분, 자본, 이거에 자료를 제공한대요. 이게 대차대조표예요. 부채하고 자본, 그죠?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외우면 짱구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말만 살짝살짝 바꾸는 거예요. 자, 대차대조표 한 개. 대차대조표는 현재 가치를, 현행 가치를 표시하지 못한다. 아직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요. 자, 회계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기업의 역사책이다. 기업의 역사책이 회계학이에요. 회계는 기업의 역사책이다. 재무제표는. 자, 그래서 요새 이제 사극이 많이 뜨죠. 사극이. 근데 요새 이제 사극이 뜨는 이유가 옛날에는 무조건 임금이 있고 그 임금에 여자친구들 그래가지고 뭐 불륜, 뭐 권력 암투, 뭐 이런 거, 또 정권 뭐 잡는 거, 이런 것만 했는데 요새는 뭐 장금이가 어떻고, 뭐 여자 형사가 어떻고 해가지고 좀 색다른 테마가 이제 나오니까 아주 재미들 있게 보죠. 지금까지 그 보던 그 일상적인 주제들에서 좀 벗어난 걸 보는데요. 자, 어쨌든 과거에 임금님이 나오는 고리타분한 그 사극을 보면은 임금이 딱 앉아 있고 저 끝에 보면 누가 앉아 있죠? 누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시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시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임금님이 앉아있고, 저 끝에는 반드시 사관이라는 사람이 앉아있어요. 사관. 근데 이 사자는 역사할 때, 이게 맞나? 이게 있는 게 없나? 없는 게 맞나? 하여튼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역사할 때 사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관이라고 그러고요. 이 사람이 쓴 초안을 사초라고 그러죠. 그건 시험에 절대 안 나오고요. 어쨌든 사관이 앉아있어요. 저 앞에 앉아있다가 임금님이 야 누구 영의정 들어와가지고 영의정하고 무슨 얘기하고 자를 갖다 곤장 100대를 쳐라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적어요. 그죠? 가끔 텔레비에 나오죠. 옆모습만 나오죠. 앞모습은 안 나오고 옆모습이 이렇게 이러는 거 나오는데, 자, 회계가 뭐냐? 그 사관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을 발생된 순서대로 계속 적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이 건물을 10년 전에 샀다 그러면, 자, 어떻게 분개, 10억 주고 샀다 분개해봐요. 이 건물 10년 전에 10억 주고 샀다. 그 당시에 어떻게 분개를 했어요? 차변 건물 10억 대변에 현금 10억 이렇게 분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분개를 했느냐? 차변에 건물 10억 대변에 현금 10억
이렇게 분개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건물이 지금 이 장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건물 15억하고 기재가 돼 있을 거예요. 분개를 안 하면 회계에서는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분개를 했으면 이제 재무제표에 들어와요. 대차대표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내가 어떤 일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저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년 전에 산 게 안 팔고 그냥 있다 그러면 지금도 재무제표, 대차대표에 건물 10억 이렇게 기재가 돼 있을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했죠. 자, 그런데 10년 전에 10억이지만 요새는 얼마짜리가 될까? 100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200억짜리 될 수가 있어요. 건물이라는 게 시가가 변하니까 인플레이션도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00억짜리인데 지금 아무도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이대로 적혀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역사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유식한 말로 역사적 원가주의다. 자, 회계의 원칙 중에 역사적 원가주의 내지는 취득 원가주의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거는. 자, 어쨌든 이 회계책을 쓸 때 역사책을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쓰면 한번 쓰면 끝이지. 그걸 갖다가 새로 딴 놈이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다고. 한 번 샀으면 영원한 해병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이 금액 그대로 지금 대차대표에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대차대표를 10년 전에 산 걸 그대로 써 있으니까 지금 보면 어때요?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알면 비정상이죠. 왜? 저기는 10년 전의 가치, 20년 전의 가치 그대로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역사적 원가주의다, 취득 원가주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차대조표에 써 있는 금액 자체가 현행 가치, 현재 얼마짜리인지를 표시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런 거고요. 자, 두 번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데 대손율 추정 등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된다. 자, 요거는 대강 읽죠.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대손은 어디서 하느냐? 아마 6장에서 대손 생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원칙적으로 자산의 평가는 취득원가주의이므로 합계의 의미가 적어진다. 아까 설명했듯이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쭉 있다. 이게 역사적 원가대로 기재된 게 쭉 있으면 얘 개별로도 의미가 없지만 전체 합계도 역시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질적 정보, 종업원의 사기 등을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차대조표상에 표시하지 못한다. 왜? 아까 내가 제 몸값을 얘기했죠. 제 몸값이 아무리 많이 나가도 제 몸값이 얼마인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차대조 표시 못한다. 종업원들이 훌륭하다, 임원진이 훌륭하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요? 못 쓰죠. 왜? 얼마짜리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람 몸값을. 자, 그리고 친절하게 그 밑에 써놨죠. 이 장의 이론 부분은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부담 없이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체계적인 공부는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난 다음에 해라.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일단 요 정도까지 하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사제를 살펴보도록 하죠.